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0년 ERP 회계 2급 3회 1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ERP 도입을 고려할 때 선택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 찾는 문제이네요. 첫 번째,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한다. 그렇죠? 우리 회사에 맞는 패키지가 선택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영진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만 됩니다. 예, 이번도 맞습니다. 3번,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만 되겠죠. 예, 맞습니다. 4번, 업무 효율성 향상이 중요하므로 예, 맞죠. 업무 효율성 향상이 중요합니다. 수익성 개선은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죠.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할 이유가 없죠. 어떠한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들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면 할 가치가 없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ERP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항상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ERP 전사적 자원 관리라 그럽니다.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회계가 되는 것입니다. 경영활동 프로세서들을 통합적으로 ERP는 통합적이란 말 중요한 말입니다. 연계 관리해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또는 전사적 통합이죠. 통합 시스템을 의미한다가 됩니다. 첫 번째, 1번 바로 틀려버렸습니다. 상호 분리된이 아니라 통합이었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하고요.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라메타 지정에 의한 프로세서의 정의 가능합니다. 참고로 파라메타란 말은 매개 변수, 즉 전달하는 변수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확장된 ERP 시스템의 SCM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일단 SCM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ERP 그리고 SCM, CRM이 있는데요. ERP 전사적 관리라 그러죠. 전사적 자원관리, 전사적 관리라고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고요. SCM은 공급망 관리라 그럽니다. 공급망 관리는 제품의 생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부품 조달에서 생산계획, 납품, 재고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 솔루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조달해서 생산 계획을 짜고 납품, 그리고 재고 관리, 전체적으로 제품 생산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 그대로 공급망 관리라 그러고요. CRM은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됩니다.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 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한 고객의 정보를 분류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다 알아주시면 좋지만, 자, 공급망 관리는 말 그대로 생산, 그리고 납품, 그리고 재고 관리까지, 즉 제품 생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며, 고객 관계 관리, CRM, R자가 relationship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틀린 것 찾는 거네요. SCM 모듈입니다. 첫 번째, 공급 사슬에서 가시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그렇죠. 공급망을 관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보 투명성을 통해 재고 수준 감소 및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달성할 수 있다. 예, 이번도 맞는 말이 되네요. 3번, 공급 사슬에서의 계획, 조달, 제조 및 배송 활동 등을 통합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그렇죠. 맞는 말이고,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맞는 말인데요. 이 말들을, 단어들을 하나하나 외우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1번, 2번, 3번은 우리가 제품을 생산, 그리고 판매, 납품이죠. 그리고 재고까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말이 됩니다. 4번, 마케팅, 판매죠. 마케팅, 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의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자, 4번 보기는 잘 읽어보시면 제품을 생산, 납품, 재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CRM이죠.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며 4번은 CRM에 관련된 말입니다. 4번, 다음 중 ERP 구축 전에 수행되는 단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 가는 점정적 방법론을 BPI라고 그래요. 이것은 용어에 해당이 되니까 하나 기억해 주십사, 외워 주십사, 이렇게 말밖에 못 드리겠네요. 자, 먼저 BPR입니다. 이번에 있는 BPR은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기법입니다. 따라서 BPR은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기법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ERD, Entity Relationship 다이아그램이 되죠. 개체 관계, 여기 있죠. Entity, 개체, Relationship, 관계, 다이아그램, 그림, 이래 되죠. 그래서 개체 관계다로 하며 개체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한 일련의 표현입니다. 시스템 설계와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개체란 말은 다른 것과 구분이 되는 무엇이 됩니다. 저도 개인이 개체가 되고요. 여러분들 각각도 하나의 개체들이 되고 제 앞에 있는 컴퓨터도 하나의 개체가 되며 모니터도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이렇게 다른 무엇과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구분이 되는 것이 개체고요. 그리고 관계죠. 그 개체와의 관계. 자, 저와 여러분들 사이는 무슨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까? 강이라는 것으로 이어져 있죠. 이것을 관계라 그럽니다. 그리고 MRP,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종 제품의 생산 계획에 맞추어 그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의 소요량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MRP라 그럽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이 말은 용어에 관련된 문제이니 외워주십사, 좀 부담스럽더라도 외워주십사 하면서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장부에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법. 보기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요. 30부기 좀 그렇네요. 자,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복식부기예요. 거래의 이중성을 전제로 하였고 한 거래를 계정기 법칙에 의하여 대차, 대변과 차변, 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대변, 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 평균의 원리가 성립됩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자기 통제 기능 또는 자동 검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단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지 않고 단지 현금의 수지 및 타인과의 채권 채무 즉 재산의 증감만을 기록한 것이며 자기 검정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재산 및 손익 상태 파악 계산이 불완전한 부기법입니다. 비교적 비영리 기업이나 비교적 소규모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가 부기가 복식 부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번 다음 중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맞는 내용이네요. 자, 현금 흐름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재무 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영업 활동입니다. 기업 고유의 활동인 생산 제품의 판매, 원재료와 상품의 구입에 따른 현금의 유출입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을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 돈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원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럴 때 따른 현금 유출입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요. 투자 활동입니다. 투자니까 투자의 목적이 되겠죠. 유가증권 및 토지의 매입, 매각, 예금 등에 따른 현금의 유출입을 투자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라며 재무 활동이니까 돈이죠. 단기 차입금, 회사채 및 정자에 따른 현금의 유출입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니 생산 제품의 판매, 원재료와 상품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입을 찾아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재화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는 물건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용역도 있습니다. 용역이란 말은 일한 대가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상품을 주로 사고 팔고 하지만 어떤 업종에서는 용역 자체가 매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변호사가 되겠죠. 변호사 업종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진 지식 기술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의 유입, 유형자산 처분이네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라든지 토지의 매입, 매각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따라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될 것이며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자 차입금, 대여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 유입,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식, 요거 뭐 증자죠. 증자란 말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증자랍니다. 4번도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우리 영업이익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공식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이익 마이너스 영업비용, 영업비용을 다른 이름으로 판관비라고도 그러죠. 물론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겁니다. 자, 이게 보니까 다들 비용들이 나와 있네요. 이 비용들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것은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입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죠. 900번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며 판매사원의 급여가 되죠. 판매비와 관리비, 교육, 훈련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ERP 시험은 이론 시험은 순수한 이론을 가지고 묻는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무 화면을 보면서 참고할 수 없다란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이,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비용인지 수익인지를 아셔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산이다, 부채다, 뭐 판매비와 관리비다, 영업 외 비용이다, 이 정도를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8번입니다. 2020년 1월 1일 130만원을 출자하여, 출자란 말은 자본금을 내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여 설립된 주 생산성의 2020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계정 과목이 아래와 같을 때 2020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익혀야 하는 공식입니다.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니까 우리 4회에서도 제가 공식 전체를 적어 두었습니다. 반드시 익히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일단 제가 자산과 부채를, 자산은 하늘색으로 다 적어 두었고요. 부채는 노란색으로 해 두었습니다. 자, 자본 등식이 있는데요.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물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겠죠. 자본부터 구하겠습니다.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되는데요. 자산은 하늘색 합을 다 더하면 260만원이 되고요. 부채는 노란색을 다 더하면 이런 것들이 부채가 되겠죠. 77만원입니다. 그래서 1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정 과목들이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이다. 자산은 특히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다.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 미지급금도 유동부채, 그리고 단기차입금도 유동부채, 이렇게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3만원을 구했고요. 기말자본 구하는 공식입니다.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단기순이익. 우리는 단기순이익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말자본은 우리가 여기에 구했습니다. 얼마? 183만원 구했고요.
기초자본은 이 회사가 130만 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0만 원이 기초자본이 됩니다. 더하기 X가 되는데요. 이 X는 기초자본이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183만 원에서 130만 원을 빼니까 53만 원이 단기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적절한 것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에 맞습니다. 매출이익 빼기 판매비와 관리비.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매출이익에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이익 마이너스 영업비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이 공식만 알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모든 거래는 어떤 계정의 차변과 다른 계정의 대변에 같은 금액이 기입되므로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입되더라도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항상 일치하게 된다. 자, 이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와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돈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복식부기에서 모든 계정의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여 자기검증 기능을 갖습니다. 거래의 이중성은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에 있어서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도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발생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말이 비슷한데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같다는 것이 핵심적이고요. 거래의 이중성은 핵심이 차변, 대변, 양쪽 변의 계정 과목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즉, 거래의 이중성은 차변에만 어떠한 요소가 있고 대변에는 요소가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대변에만 어떠한 요소가 있고 차변이 비어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 것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는 차변돈과 대변돈은 항상 같다라는 것이 돈이 같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요. 거래의 이중성은 읽어보시면 차변의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대변의 내용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잘 보시면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 금액은 항상 일치한다. 차변과 대변 다른 계정의 금액이 기입되므로 같은 금액, 이렇게 금액의 포인트가 맞아 있죠. 그래서 이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 3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실수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간혹 대차 평균의 원리와 거래의 이중성이 같은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번 다음 거래 내용 중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이 내용을 분개를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주 생산성은 상품 50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30일 뒤에 받기로 하였네요. 상품 팔고 돈 못 받았습니다.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이 상품 매출 500만원, 돈을 못 받았죠.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이 되는데
지금은 재고자산을 팔고 상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500만원 문제 없습니다. 답은 생산성은 사용 중이던 업무용 승용차 취득원가 1,500만원을 7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엄으로 받았네요. 신경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550만원이었음. 부가세는 생략하랍니다. 자, 이거 유형자산 처분하는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려는 유형자산과 취득원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1,500만원 1번 적습니다. 2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끝에 적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550만원 2번 3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장부가액을 구합니다. 취득원가 1,5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550만원을 뺐더니 내가 생각하는 가격 또는 장부가액이라 그러죠. 회계에서는 장부가액이라 그럽니다. 장부가액은 950만원. 자, 네 번째, 받는 돈 얼마? 700만원 빼기 장부가액 950만원을 빼면 마이너스 200이네요. 플러스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마이너스니까 유형자산 처분손실 250. 별 문제 없고요. 마지막으로 돈 받는 내용 엄으로 받았네요. 엄이 넣으면 4개 중에 1개입니다. 받을엄, 지급엄, 미수검, 미지급검이 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승용차는 재고자산과 전혀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으면 받을엄, 지급엄을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 미수검 아니면 미지급검이 되는데요. 지금은 무엇이 되겠다? 받는 거니까 미수검이 되겠죠. 그래서 미수검 700만원. 답은 생산성은 본사 회계부서에서 사용할 비품 선풍기 5대 개당 1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내용은 비품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 물론 차변은 비품이 되겠죠. 이렇게 분개가 되었습니다. 자, 계정 과목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여기에 관련 없는 계정 과목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나왔었죠. 여기에서 외상매출금이 나왔네요. 외상매입금이 나왔네요. 외상매출금 나왔죠. 발굴했으니까 여기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미수검. 이게 미수검이 된다 그랬죠. 받은 이 엄이 미수검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비품 나왔죠. 비품. 여기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라 무엇?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50만원 생겼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2번입니다. 보기의 거래 내용을 보고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로 대변에 기록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가 나와 있네요. 결산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2020년 9월 1일 사무용품 30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사무용품은 구입 시점에서 자산 처리하며 구입할 때 자산으로 했단 말입니다. 구입 전 사무용품 재고는 없었다. 2020년 12월 31일 결산시까지 소모품 사용액이란 말은 없어진 거 100만원이다. 자, 이 문제는 소모품비 그리고 소모품비 결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거래 내용은 간단한 내용은 기중의 소모품으로 즉 자산입니다. 소모품은 계정 과목이 2개죠.
구입할 때 자산으로 하면 소모품, 그리고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B가 됩니다. 지금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소모품이 되겠죠. 으로 구입한 소모품이 100만원 없어진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소모품은 구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모품, 자산으로 구입했을 때는, 처리했을 때는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키게 되고요. 사용액만큼 자산이 감소되니까 소모품이 자산입니다. 줄어든 것이 어디에? 대변에 소모품이 나와야 되고요. 물론 상대 계정 차변에는 소모품 B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입 시점에서 소모품 B, 비용으로 처리하였을 경우는 미사용액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미사용액만큼 자산을 증가시킨다는 의미는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킨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증가될 때는 차변이 되어야 되겠죠. 차변에 소모품이 되며 이 금액은 남은 만큼이 됩니다. 자, 지금은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고요. 사용액만큼 대변의 소모품이 됩니다. 일단 대변이 소모품이 되고 사용액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1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 계정은 소모품 B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대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물어보았습니다. 대변에 기록될 내용은 소모품 100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이것들도 계정 과목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선거금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입니다. 반제품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중에서도 재고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뉘어지죠. 매도가능증권 비유동자산입니다. 투자자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미수수익이죠.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입니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은 비유동자산으로서 투자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저도 이것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계정 과목이 어떤 계정 과목이 예를 들어서 상품이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정 과목을 익혀주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유가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식을 의미하게 되며,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가능증권 178번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합니다. 평가는 기말을 말합니다. 기말 평가는 공정가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가능증권입니다. 지금 매도가능증권이 나왔죠. 매도가능증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투자의 목적입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여차하면 팔고 여차하면 끝까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하게 되며, 이것도 역시 평가는 공정가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헌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90일 이내인 자산을 말하게 되며 통화 대형 증권 요구불 예금이 있고요. 통화는 주화 동전이죠. 그리고 화폐, 지폐, 그리고 각종 수표들, 그리고 우편환, 전신환,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리고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됩니다. 자, 현금 맞습니다. 우표는 소모품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체국 가서 편지를 붙이면서 우표를 붙이게 되면 그것은 통신비가 되겠죠. 돈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표를 구입해서 우리가 회사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금환 맞죠? 보통예금 맞습니다. 당좌예금 맞습니다. 수입증지는 세금과 공과가 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수입인지 증지를 붙이게 되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바드럼은 아니죠. 따라서 이 내용 중에 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것들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해 두었고요. 이 돈을 몽땅 더하면 655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분계로 옳은 것은 2월 7일 외상 매출금 50만원이 거래처 파산으로 횟수 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11만원이 있음. 자, 대손 충당금 처리인데요. 먼저 대손이란 채권입니다. 채무, 갚아줘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받을 것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대손이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대손이라 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쭉 연결된 거래예요. 현재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돈 떼일 때를 대비해서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1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지금은 대손 충당금이 넉넉합니다. 왜? 200만원이 있는데 150만원 떼였으니까 이때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떼인 것은 외상 매출금 150만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이제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은 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외상 매출금 3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이제는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죠.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제 대손 충당금이 0원 남았습니다. 또 외상 매출금 2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이제 대손 충당금이 아예 없습니다. 이럴 때는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예린 상사의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매출 채권이 아니라 미수금은 일반 채권이죠. 매출 채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이외의 채권이네요. 3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단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50만원이 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진 대손 충당금은 50만원인데 일부 있죠. 떼인 것은 300만원이니까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이 맞지만, 자,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가 없는 만큼이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기타의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돈 떼인 것이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이었더라면 대손상각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단기 대여금이라든지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게 되었을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손 처리한 명성의 외상매출금 1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물론 차변에는 보통예금 별 문제 없고요. 받은 것이 외상매출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이니까 이것은 대손 충당금을 받은 겁니다. 이 문제는 외상매출금을 받은 내용이 아니라 대손 처리되었던 대손 충당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주 주의를 하셔야 하는 문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은 한번 보겠습니다. 50만원 떼였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은 11만원이 있습니다. 일부 있죠. 그러니까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6번. 다음 자료를 기반으로 기초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계산하는 문제가 참 많이 출제가 되죠. 반드시 익혀야 하는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데요. 자, 먼저 매출이익은 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0만원 적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200만원 적었습니다.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넘어가면 130만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매출원가는 130만원 구했고요.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기초상품 재고액이고요. 매출원가는 위에서 구했으니까 별 문제 없고요. 다음 단기 순매입액입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이 되네요. 61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은 50만원이네요.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 두 개 계산하면 11만원입니다. 11만원. 61만원에서 50만원을 빼니까 11만원이며,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130만원에서 11만원을 빼면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7번입니다. 다음 설명으로 적절한 계정 과목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을 회수할 때, 돌려받을 때 원화로의 회수액이 외화 자산의 장부 가액보다 작은 경우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자, 이 문제는 외화 즉 달러 회계 처리가 되겠죠. 외화를 실제로 주고 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데요. 이익을 보면 외환차익, 손해를 보면 외환차손, 그리고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혹은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주로 결산 때 사용이 되고요. 이익을 보게 되면 외화 환산이익, 손해를 보게 되면 외화 환산 손실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이 4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외화를 실제로 주고받는 상황인지 외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왜? 여기에 따라서 외환차익, 외환차손 또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을 회수할 때네요. 받을 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 아니라 돈을 받을 때니까 이것은 실제로 주고
받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익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원화로 회수액이 외화 자산의 장부 가액보다 장부에 적힌 가격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장부에는 1000만 원인데 달러로 그것을 실제로 받을 때는 900만 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손해를 본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외환 차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으며 이 문제는 실제로 외화를 주고 받는 경우, 이 문제는 실제로 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외환 차익 아니면 외환 차손이라는 거 잘 찾아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 이것을 따지는 것은 주로 결산에서 합니다. 기중에는 외화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100%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99.9%는 기중에는 외화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자본 총계를 계산하면, 자, 이것은 공식이죠. 자본 등식입니다.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되고요. 물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각 계정의 자산과 부채 계정을 골라내야 됩니다. 현금 자산입니다. 단기 대여금 자산입니다. 단기 차입금 부채입니다. 비품 자산입니다. 보통예금 자산입니다. 미수금 자산입니다. 미지급금 부채죠. 지급금 부채입니다. 그래서 하늘색은 다들 자산이고요. 노란색은 부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계정입니다. 즉 비품이 15만원이네요. 여기에서 빼기가 되는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즉 지금 같은 경우는 비품의 장부가액이 얼마이다? 15만원에서 5만원을 빼는 겁니다. 참고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부채가 아닙니다. 부채가 아니고 해당 자산의 빼기입니다. 비품이 15만원이니까 빼기 5만원, 즉 비품의 가액이 얼마다? 10만원짜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점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자산 하늘색은 61만원입니다. 다 더해보시면 부채는 18만원입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5만원 뺐습니다. 왜? 비품에 대한 차감적 계정, 빼는 계정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38만원이 되는 정답은 4번이 되며, 이 문제에서는 자산 계정 과목들 아셔야 되며 부채 계정 과목들 아셔야 되고, 아울러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차감적 빼기라는 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지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보기에 의해 적립될 이익 준비금을 계산하면, 자, 이익 준비금은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 준비금을 말합니다. 이익 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 시 이익 배당액의 10%, 즉 10분의 1, 10% 이상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단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는 이익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자본금이 5천만원이고요. 단기 순이익이 200만원이네요. 이것을 배당하겠단 말입니다. 이익 준비금은 상법상 최소 한도액만 적립. 그러니까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10% 이상이니까 최소 몇 퍼센트?
10%를 하겠단 말입니다. 최소 한도액, 그러니까 10%만 하겠습니다. 주주 배당금은 총 15%를 배당했는데요. 현금 배당액이 10%, 주식 배당이 5%인데요.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의 10%? 자본금의 10%입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왜? 자본금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 현금 배당액은 총 50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또 최소 법정 적립금은 10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10%, 문제에서는 최소 한도액만 적립하라 그랬습니다. 10% 하면 500만 원의 10%는 5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ERP 2급 회계 2급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로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익준비금이 무엇인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상법도 이렇게 좀 알아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부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미지급비용 유동부채죠. 지급보험 유동부채, 선수수익 유동부채, 임대 보증금이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계정과목에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 계정과목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계정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해당되는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것들을 다 외우시지는 못하시더라도 계정과목을 보시면은 이게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다, 유동부채이다, 비유동부채이다,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지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RP는 이런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무를 확인하면서 풀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 정도는 외워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론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